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학자금 보조는 내가 어쨌든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부와 학교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데 그게 뭐 100% 다 주진 않습니다. 그럼 일부는 내가 내야 돼요. 아까 그게 EFC 가정분담금이라는 거고 이제 그걸 내야 되는데 물론 그걸 내가 낼 수도 있고 론을 받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특히 이 자녀 교육만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애를 낳으면 그것부터 생각해요. 얘를 위해서 계좌 하나 오픈해갖고 얘 대학교 갈 돈 만들어 준비해줘야지 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학자금을 그럼 준비를 하고 싶다, 내가. 그럴 때 어떤 툴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할지 넘어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학자금을 위해서 내가 애들이 대학교 갈 때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싶다. 자, 그럴 때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요새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맞죠? 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 론 받아서 하면 되죠. 제가 83년에 학교를 다녔는데 저 론 받아서 다녔어요. 뭐 돈 없어도 다녔고요. 그때 한국에서도 그랬으니까 지금 뭐 미국은 당연히 돈이 없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뒷받침해 줄 정도가 안 돼요. 내가 엄마 아버지를 뒷받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일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족이 보호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돈을 안 줘도 돼요. 애들한테 돈 벌어오라는 소리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무슨 큰 병이 걸렸을 때 애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저희가 가족 보호라고 그럽니다. 패밀리 프로텍션이죠. 자, 첫 번째가 저거예요. 저걸 잊고 돈을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게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저축을 하시려면 현실적으로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적절하게. 그 다음에 적절해야 됩니다. 적절하다는 거는 영어로 substantial을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 애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제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제가 대학교 보내려고 지금부터 한 달에 100불씩 저축하려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한 달에 100불씩 저축을 해서 18년 동안 저축을 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자를 갖다가 1년에 4.9% 받았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뒤에 저 돈이 35,087불이 돼요. 저게 아까 뭐 8만 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및 각종 비용이 저만큼 된답니다. 전체 평균 낸 거예요. 미국 전체. 자, 열심히 18년 동안 100불씩 모았더니 그거로 1년 내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 이제 학비는 안 늘어나나요? 2배, 3배 늘어나겠죠? 18년이면? 무슨 얘기냐? 한 달에 100불 저렇게 모을 거면 그냥 모으지 마세요. 나는 애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자,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저축하고 있어? 그건 부모님 문제지 애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아는 분 중에는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애 좋은 책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한 돈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저축해서 애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갖고 한 달에 100불 내는 것도 힘든데 그럼 뭐 애한테 얼마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원래 돈이란 거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돈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내가 쓸 수 있어요. 이걸 차 살 때 쓸 수 있고 집 살 때 쓸 수 있고
돈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꼬리표 붙여요. 자, 이거는 우리의 대학교 갈 돈. 이건 내가 나중에 집 살 돈. 이건 내가 차 살 돈. 그렇죠? 내가 은퇴해서 쓸 돈. 꼬리표를 붙여놓으니까 다 쪼개져 있잖아요, 돈이. 내가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걸 이렇게 쪼갈려 놓으니까 돈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디에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건 원래 꼬리표가 없습니다. 꼬리표 없는 대로 쓸 수 있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나서 애들 학자금이 필요하면 학자금 쓰고 차 살 거면 차 사고 이렇게 뺐으면 되죠. 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내가 이 학자금에만 쓸 수 있는 돈인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놓고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디다 투자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디다 돈을 어쨌든 집어넣는 건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죠. 수익률. 수익률만 높으면 안 되죠. 원금이 손실되면 안 되죠. 세금 혜택 받으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돈을 내가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정보조에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 돈을 내가 저축을 잔뜩 해놨더니 나중에 EFC 계산할 때 여기 돈 많네요. 이거 있으니까 재정보조 줄어듭니다. 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 고민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자,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은행 가서 돈 저축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이런 데 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요 두 가지는 이렇게 볼게요. 초록색은 나한테 유리한 거, 주황색은 나한테 불리한 거로 그냥 표시할게요. 자, 은행 상품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없어요. 거의 뭐 빵이죠. 그 대신 저건 원금 손실 위험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하시게 되면 뭐 수익률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언제 저게 폭락할지 모르죠. 그런 위험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렇게 그냥 은행 상품을 하거나 뮤추얼 펀드를 하는 경우 세금 혜택 없겠죠.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용도 내가 원하는 데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학자금 쓰고 싶으면 학자금 쓰고 차 사고 싶으면 차 사고. 납입 가능 금액 제한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어요. 재정보조의 영향이 당연히 있죠. 안 좋죠. 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저 돈 갖고 학자금 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학자금 보조받는 게 줄어들어요. 자, 그다음에 529 한국말로 529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529 플랜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금 전용 플랜이에요. 아시죠? 한국 부모님들 특히 관심 많으신데 저걸 교육보험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세요. 교육보험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미국에. 그냥 529인데 저거는 정부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저축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그런 이제 제도예요.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저거는 수익률이나 원금 손실 위험은 뮤추얼 펀드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다 투자되니까 수익률은 뮤추얼 펀드처럼 기대할 수 있는데 원금 손실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애가 학교 갈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럼 그 돈을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529 하시는 분들은 이 타겟 펀드라고 해갖고 학교 갈 때쯤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펀드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뭐 이거 위험 자체는 그대로 상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중요한 게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저축하기 위해서 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근데 아까 세금 혜택 표 보셨죠? 12%, 뭐 22%, 20% 가는
그건 연방정부 세금이고요. 연방정부 세금은 혜택이 없습니다. 각 주마다 저거 혜택을 줘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0불까지, 그 다음에 부부가 하면 1인당 4,000불이니까 부부가 하면 8,000불이죠. 8,000불까지 조지아 소득세를 면제해줘요.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5.5%거든요. 그러니까 8,000불에 5.5%면 440불까지. 1년에 440불까지 내가 세금을 덜 내고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거까지예요. 아까 12%, 22% 하는 연방정부의 세금은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을 찾았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 저축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찾으면 이자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캐피탈 게인 텍스, 한국말로 양도세 성격인데, 자, 그런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은 안 내요. 520. 그래서 그 부분에서 텍스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용도 제한이 있죠. 당연히 이거는 학자금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학자금으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붙어요. 학자금으로 쓸 때는 좋아요. 학자금으로 쓸 때는 그냥 가면 되는데 학자금으로 쓰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애가 뭐 다 받았어요. 100% 다 받아갖고 그 돈을 학자금으로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럼 어쨌든 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 아까 세금 1년에 440불씩 세이브했던 거 다 물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까지 10%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제한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용도를 어겨서 돈을 뺐을 때는 페널티가 있다는 거. 납입 가능 금액 거의 제한이 납입 가능 금액이 제한이 23만 5천? 조지아가 23만 5천 불인가요? 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23만 5천 불까지 넣을 수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1년에 23만 5천 불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3만 5천 불까지 하니까 평생 그 계좌에 23만 5천 불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 영향이 있죠. 당연히. 저도 저게 아까 팹사나 이런 거 신청했는데 거기에 이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저 돈에서 이제 돈을 빼서 그거로 EFC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보조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정보조에 영향이 없는 혹시 그런 플랜은 없느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계사님이 첫 번째 게 은퇴 플랜이에요. 은퇴 플랜이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지금 여기 로스 IRA만 써놨어요. 뭐 IRA나 로스 IRA 그다음에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성격이고 근데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로스 IRA만 예로 말씀드릴 건데요. IRA는 대부분 다 아시죠?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인 은퇴연금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IRA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이 돈 빼서 학자금으로 쓰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EFC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팝사 기준이고 각 사립대학교에서 하는 CSS에는 학교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다 학교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팝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정보조 영향은 없습니다. 저거는 좋죠. 자, 다른 부분을 보면 자, 수익률도 좋고 원금 손실 위험도 좋다고 해놨어요, 제가. 아까 529 같은 경우는 요놈은 요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IRA나 로스 IRA 같은 걸 하시게 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뮤추얼 펀드 아닌데 하셔도 돼요. 은행 가서 하셔도 되고 뭐 다른 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익률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갖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투자든 수익률이 높아지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둘 다 그냥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IRA나 로스 IRA나 당연히 이건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근데 이제 세금 혜택이 또 복잡한데 그냥 일반 IRA보다 로스 IRA가 학자금으로 쓰기는 좀 더 약간 좋아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로스 IRA를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용도 제한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건 원래 은퇴하고 쓰게 돼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59세 반이 넘지 않아서 썼을 때는 약간의 불이익이 생겨요. 자, 그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긴 복잡하니까 그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납입 가능 금액 이게 제일 문제예요. 로스 IRA는 기껏해야 1년에 6,000불까지밖에 못합니다. 부모님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7,000불까지 할 수 있고요. 1년에.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6,000불까지밖에 못하시고 그것도 내 1년 인컴이 대략 20만 불 정도 그 넘어가시는 분은 로스 IRA 못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제약이 있어요. 가장 큰 제약이 그거예요. 로스 IRA는 여기에서 납입 가능 금액의 제약이 있고 그것도 자격 자체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 IRA 같은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냥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왜 학자금하고 연결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명보험. 근데 생명보험은 사실은 색을 칠하면 이렇게 돼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라는 건 아까 패밀리 프로텍션 말씀드렸죠? 처음에. 자, 가족보호란 측면에서 생명보험은 원래가 이 가족보호가 목적인 거예요. 생명보험이라는 건 원래가 이 가족보호가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가족보호가 목적인데 여기 다 파란색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명보험 전문가신 우리 줄리 배 선생님을 모셔갖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월팅턴 파이낸셜 파트너에 있는 줄리 배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앞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왜 갑자기 생명보험? 저 사람들 보험 얘기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자료들을 보고 많은 웹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이 학자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학자금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런 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명보험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생명보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이거를 하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생명보험이 어떻게 학자금에 있어서 작동이 되는지 되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선미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보호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불씩 18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나는 한 달에 100불씩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난 아이를 위해서 학자금 용도로 100불씩 저금을 한다고 쳤을 때 그 돈의 가치는 35,000불 정도라는 가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서포트를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35,000불이란 돈만 남지만 이것을 생명보험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35,000불이 아니죠. 그 어떠한 상품도 내가 돈 넣은 것밖에 주지 은행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IRA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돈은 그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밖에 안 드려요. 거기서 내가 5만 불을 넣어놨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한 경우에 100만 불 주나요? 20만 불 주나요? 30만 불 주나요? 아니에요. 그 5만 불밖에 주지를 않거든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프리미엄 낸 거에 대해서 데스 베네핏이라는 그런 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금액, 대학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
이 생명보험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동준 선생님이나 회계사님이나 김선미 선생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산으로 간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라는 거는 그런 자산으로 간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금 보조를 받으실 때 전혀 지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IRA나 아까 말씀하신 529이나 이런 모든 다른 상품들은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희가 지금은 나는 IRA 들어서 나중에 지금은 내 인컴을 줄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지만 그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돈을 내가 찾았을 때 세금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증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프리로 되는, 텍스가 프리라는 말이 아니라 텍스가 디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거 해서 세금 덜 내세요.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IRS가 바보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 세금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현금으로 찾아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돈을 은행이 아니잖아요. 생명보험은 그냥 내 어카운트에서 내가 그냥 만불이 필요해. 만불 찾아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융자의 형식으로, 론의 형식으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론은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나요? 내가 인컴으로 잡혀서 요번에 내가 집을 사면서 만약에 30만 불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올해 나의 인컴으로 30만 불이 잡히나요? 아니거든요.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캐시밸류에서 내가 만약에 돈을 뽑아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론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텍스 프리 상품입니다. 또한 아까 김선민 바로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도의 제한들이 되게 많죠.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는 돈이 있는 돈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되게 이렇게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학자금 용도로 내가 캐시밸류를 쌓는 상품을 했지만 굳이 나는 학자금 용도로 필요가 없고 이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오로지 학자금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용도를 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시장 변동성. 만약에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달에 만불을 주시면은 저희가 1년에 20%의 수익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상품을 파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그러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선 그래 나도 저기서 돈을 저렇게 많은 수익률을 주면 거기다 돈을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리스크가 큰 거는 수익률이 큰 거는 항상 본인의 위험 부담이 크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밑에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그렇지만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생명보험 회사들은 다 사기꾼이게 다 어떻게 그렇게 시장 변동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상한선도 줘요. 그래서 캡을 두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이자가 20%의 수익률이 낮지만 저희가 캡을 두는 반면에 캡을 둬서 어느 금액까지만 이자를 드리고 그렇지만 마이너스 10%, 20% 쳤을 때도 저희가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 있기 때문에 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건이 되는 질병 상해 시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생명보험도 있고 다 있는데 부모님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타셔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나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나가서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죽지를 않아서 사망보험금을 그런 목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생활은 해야 돼요.
살아있어요. 근데 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서 내가 뭐 롱텀 케어라는 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거동을 못하거나 그랬을 때 과연 나를 누가 책임져 줄까? 근데 리빙 베네핏이라는 라이더가 있어요. 이 라이더의 역할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받아서 그 돈을 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50만 불이라는 돈이 있는데 내가 요번에 뭐 아파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10만 불밖에 필요가 없어. 그랬는데 뭐 내가 리빙 베네핏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 불이다. 30만 불 다 안 받으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그 라이더를 이용해서 쓰시고 남은 돈은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꺼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학자금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돈을 다른 곳에 넣어뒀을 때는 이런 혜택이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학자금, 저도 물론 지금 9학년의 큰 아이와 6학년, 5학년, 5학년 아이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만약에 나랑 남편이랑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 특히 저희는 뭐 주수입원이 보통 가정들이 남편분들이 주수입원이 많이 되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겨서 가정에 없을 경우, 돈이 필요할 경우 내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돈을 집어넣으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자금이다. 이거는 무조건 학자금이야. 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애 결혼할 때 돈을 줄래.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아이 뭐 집을 살 때 돈을 줄래.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누시는 것보다 전반적인 생각을 하셔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돈을 어떻게 내가 뭐 집을 살려고 돈을 모아뒀던 돈 하지 마시고 가족의 보호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얘기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